여러분, 오늘은 날도 더운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너만큼 힘든 사람 없어. 야, 너는 진짜 고생이 많다. 나 같으면 못 버텨. 이 나이에 자식 문제까지 생기다니 너도 참 팔자 세다.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속이 서늘해졌던 그 순간, 듣다 보면 자꾸만 내가 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친구는 이상하게 기분이 더 가벼워 보였던 기억.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그 친구에게는 위로이자 비교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4세 최은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거의 매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부터 관절 통증까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몇 해 전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흔들렸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냐며 혀를 찾고 너도 참 팔자가 세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친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야, 넌 진짜 드라마야. 이런 얘긴 소설에도 없겠다. 내가 누구한테 내 얘기했더니 다들 기가 막히대. 너 같은 경우도 있더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 최 씨는 그 말들이 조금씩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친구 입에 오르내리며 어딘가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 한 번은 모임 자리에서조차 너 그 얘기 한번 해봐. 다들 듣고 기절하더라니까라며 농담처럼 꺼내는 친구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불행이 누군가에겐 컨텐츠였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 그녀는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짧게만 응대했고 모임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오히려 더 들이댔습니다. 왜 나 피하냐, 너 예민하다. 친한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하냐. 내가 너 걱정돼서 챙겨준 거잖아.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불행을 통해 상대적 안도감을 얻으려는 지독히 이기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나이 든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해로운 독이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불행을 들춰내고 퍼뜨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친구가 날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라 직감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친구는 당신의 아픔을 들었을 때 같이 아파하나요? 아니면 살짝 안도하며 난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야 라는 표정을 짓나요?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돈도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내 불행 앞에서 이상하게 밝아졌던 그 순간입니다.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불행의 관객일 뿐입니다. 두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이용하려 드는 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 나랑 있으면 심심하진 않잖아. 내가 혼자 있으면 생각 많아지니까 내가 일부러 부른 거야. 너도 외롭잖아. 나 아니면 누구랑 어울리겠니? 말은 다정합니다. 배려하는 것 같고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곱씹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내 외로움을 약점으로 보고 그걸 빌미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걸요. 경기 광주에 사는 78세 한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타지에 있고 주말마다 오는 손주들 외엔 말벗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40년 지기 친구 윤 씨가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시장이나 다녀오자. 집에 혼자 있어봤자 뭐해, 나랑 점심 먹자.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진짜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윤 씨는 자꾸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한 씨에게 무언의 부담을 줬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내가 숨쉬고 산다. 너한텐 이런 얘기해도 되지? 가족은 못 믿겠더라. 우리 둘이 없으면 서로 어떻게 살겠니? 그때부터였습니다. 한 씨가 외출을 망설이면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또 혼자 방 안에 있겠지 뭐. 너 그럴 줄 알았어. 혼자가 편하지? 넌 외로움을 좋아하나 보다.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챙긴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 번은 한 씨가 자신도 요즘 기운이 없고 조금 쉬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늘 안 되는 거야? 나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너 외로워서 병 오는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잘 새겨들어. 그 순간 한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함께 이겨내는 우정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이용해 본인의 외로움을 덜려는 일방적인 감정 착취였다는 걸요. 그 후로 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윤 씨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넌 결국 아무도 없잖아. 나까지 끊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한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약점 삼아 파고드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기생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빈틈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와 불안과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외로움을 틈이 아닌 공간으로 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거리를 둡니다. 당신이 조용히 있고 싶을 땐 침묵해주고 당신이 기대고 싶을 땐 기꺼이 손 내밉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그 친구가 당신의 외로움을 자꾸 들춰내고 그걸 이유로 당신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친구의 얼굴을 한 불청객입니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관계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건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이용해 들어오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챙겨주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줬는데 정작 그 친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내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람처럼 구는 경우. 더 무서운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언젠가부터는 이 관계는 내가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구나 하는 서글픈 자각이 찾아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김은정 씨는 평생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챙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면 꽃바구니에 죽까지 사서 들고 갔고 누가 허리 수술을 하면 대신 약 타다 주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먼저 예약하고 식당 골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보답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친구들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빈도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부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손 빠르니까 이건 내가 해줘. 예약은 내가 잘하잖아. 내가 해. 집이 가까우니까 너 들렀다 오는 게 낫지 않겠어? 한 번은 모임 준비를 도맡아 하던 김 씨가 손가락 관절 통증 때문에 도저히 식당 예약과 답사까지 하기 힘들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거 안 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넌 원래 그런 거 잘하니까 해야지. 그게 네 역할이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할이라니? 내가 그냥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편한 사람이라서 모든 걸 떠맡았다는 걸 이제서야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또 한 번은 모임이 끝나고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은정 덕분에 편하게 잘 먹었다. 다음엔 또 잘 부탁해. 그리고 다들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내가 다 해오라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먼저 해버려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 김 씨는 그 후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식당도 정하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고 시간이 되어도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가 정하겠지 하고. 그제야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그냥 참여하고 싶었어. 늘 하는 게 버릇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리니까. 친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제야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모임이더라. 호의는 자발적일 때 빛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착취가 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늙어서 가장 피해야 할 친구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따뜻함을 이용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마저도 끊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늘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한 번쯤 멈춰 보셔도 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친구라면 그 공백을 이해하고 채워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호의 하나로 삐뚤어진 외줄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자식이나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그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내 아들 아직도 월세 살아? 에이, 손주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성격만 좋으면 됐지 뭐. 넌 참 사람 좋은 게 탈이야. 난 벌써부터 며느리 교육 똑바로 시켰어. 이런 말 처음엔 걱정해주는 척 들립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속이 뒤틀립니다. 그 친구는 마치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 자식 흉을 보고 내 선택을 낮추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이건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가면 쓴 비교와 비아냥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5세 이영숙 씨는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 친구 한 명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 친구는 입버릇처럼 우린 서로 다 알잖아. 가족처럼 지내자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모임만 가면 이 씨의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 일쑤였습니다. 영숙이 아들은 아직도 그 조그만 학원 하나 가지고 버틴다지. 영숙이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 얼굴도 안 보러 온대. 우리 집 며느리는 날마다 전화를 해와.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오면 이 씨는 웃으며 넘기는 척했지만 속은 아프고 치욕스러웠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려니 했지만 거의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사람들 앞에선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널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다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지.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 씨는 자식에게 희생만 하다가 늙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자식 잘 키우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다리 수술을 받았을 때도 친구는 내가 너무 오냐오냐 살아서 그래. 사람이 자식한테 너무 기대면 안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원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 씨의 삶을 교훈 삼아 자신이 얼마나 현명한 노년을 살고 있는지 드러내는 도구로 쓴 겁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였다면 내 아픈 얘기로 자기를 높이려 하진 않았을 거야.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객 앞에서 자기를 꾸미는 연기자였어. 친구는 함께 늙어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께 늙는다고 해서 마음도 함께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어떤 친구는 내 약점을 들춰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자식의 직업, 며느리의 태도, 손주의 성적 같은 것들이
은근한 비교와 평가의 도구가 됩니다. 그 안에서 넌 힘들지? 우린 괜찮아라는 식의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어느새 독이 됩니다. 진짜 친구는 내 자식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걱정하고 조용히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결코 그걸 들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할 빌미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친구, 정말 당신 편인가요? 아니면 당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당신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늙어서 쓸데없는 친구는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서 자꾸 웃으며 당신을 작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아직도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때 우리 교련복 입고 몰래 학교 땡땡이 치던 거 기억나? 내가 그때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수습했는지 알지? 넌 옛날부터 그랬어. 눈치 없고 고지식하고. 이런 말 들으면 처음엔 웃깁니다. 추억이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늘 과거 얘기, 옛날 무용담, 오래된 별명, 심지어 내가 잊고 싶은 순간까지 끄집어낼 때 그건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발목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7세 김아자 씨는 매달 모이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웃는 게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모임에서 느껴지는 시간 정체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야, 내가 고3 때 교생 선생님한테 쪽지 들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그때 너 첫사랑한테 거절당하고 울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말들에 웃는 척은 했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자신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꺼내면 친구들은 귀 기울이기는커녕 야야, 그런 얘기 말고 우리 재밌던 시절 얘기하자. 지금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 싸해져. 기분 좋은 얘기만 하자라며 대화의 방향을 과거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심장약도 바꾸고 딸이 이혼하고 들어와서 좀 힘들어.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예전부터 걱정이 많았잖아. 그때도 맨날 시험 기간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울고.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의 김화자에게 머물러 있었고 현재의 김화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아픔, 내 고민은 그들에게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왔습니다. 야, 왜 안 나오냐? 우리끼리 재미없잖아. 너 없으니까 옛날 얘기도 맥이 안 살아. 하지만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고3, 20대 신입사원이던 그 시절에 나를 묶어두고 있는구나. 진짜 친구라면 같이 늙어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민을 나누고 미래의 불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친구는 옛날이 좋았지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지 물어봐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만 꺼내고 지금의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아지려는 걸 비웃고 내 고통을 옛 이야기 속으로 묻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추억 속 망령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친구, 혹시 당신을 아직도 20살 때의 모습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변하고 성장하는 걸 무시한 채 자꾸 옛날 이야기만 꺼내며 당신을 붙잡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손을 조용히 놓을 때가 된 겁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지금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지 예전 얘기만 끌어내며 나를 가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6번째, 늙어 제일 쓸데없는 게 친구인 이유는 내 자존심을 끝내 짓밟는 사람이 다름 아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넌 아직도 그 옷 입고 다녀? 야, 나이 들면 좀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 나이 먹고 그런 것도 몰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 지기 친구 입에서 나올 때 그 상처는 배가 됩니다. 진심인 척, 걱정인 척, 웃음 섞인 말투로 당신의 존엄을 밟고 들어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4세 박종희 씨는 노년에 들어서도 외모와 자기 관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색조 화장은 안 해도 피부는 깔끔하게, 옷은 저렴해도 늘 단정하고 걷기 운동과 독서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 여겼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50년 지기 동창 최 씨였습니다. 늘 붙어 다녔고 밥도 함께 먹고 병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친구의 말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넌 왜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 이 나이에 누구 보라고 그래? 나 같으면 그냥 편하게 입겠다. 지금 중요한 게 옷이냐, 약값이지. 박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질투인가 싶기도 했고 그 친구도 자기 방식대로 노년을 살아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넌 진짜 나이 든 티가 안 나긴 해.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잖아. 야, 너 책 읽는다고 해서 똑똑해지냐? 그 나이 되면 그냥 쉬어야지 뭘 그렇게 애쓴데? 박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 건데.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복지관에서 노년 자서전 쓰기 강좌가 열렸고 박 씨는 자기 이야기를 써서 소규모 발표회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갔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발표 후 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넌 진짜 별걸 다 한다. 그걸 누가 듣고 감동받겠냐? 옛날 얘기 끄적이고 뿌듯해하니까 좀 웃기더라. 그 말은 박 씨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박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 말을 참고 있었을까? 그 친구는 날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게 싫었던 거야. 그게 부러워서 자존심을 밟아서라도 날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그 후 박 씨는 혼자서 운동을 다니고 혼자서 카페에 가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젊을 때의 자존심보다 더 무겁습니다. 지켜줄 가족도 다시 회복할 기회도 예전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반복적으로 밟는 사람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감정 폭력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같이 늙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전화번호부엔 가득한데 막상 지금은 아무도 없네. 노년에 들어 깨닫는 건 인맥이란 게 결국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술자리에서 어깨 걸고 웃던 사람들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 웃음은 사라지고 남은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면 모른 척하고 아프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운 기색만 드러냈습니다. 결국 인맥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면 때문에 지켜야 하는 약속, 퍼져나가는 뒷말, 피로만 남긴 관계였습니다. 노년의 인맥은 도움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 인맥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고 결국 내 삶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체면이 있었고 내가 한턱 낼 게라는 말이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와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인맥은 나를 삼키는 괴물로 변합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경조사 한 번이 모두 돈으로 이어집니다. 모임에 안 가면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억지로 나가고 나가선 카드부터 꺼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남들 앞에선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통장을 보며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인맥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허세를 부리다 보면 정작 내 약값조차 감당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체면 때문에 옛 친구 모임에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오랜 인연이니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매번 술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살게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퇴직금은 눈 녹듯 사라졌고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겹치자 결국 신용카드 빚이 불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사정을 알면서도 왜 모임에 안 나오냐는 말만 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을 끊고 집에 틀어박혀야 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씁쓸한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인맥을 지킨답시고 쏟아부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노후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돈을 빨아먹는 괴물 같은 인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이정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인맥을 정리해버린 겁니다. 체면을 버리고 내 돈 들여 남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과 소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각자 계산했고 차 한 잔도 돌아가며 샀습니다. 명절에도 부담스러운 선물 대신 김치 한 포기 나누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통장은 여전히 건강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병원비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세 가득한 인맥은 사라졌지만 나는 오히려 자유를 얻었다. 돈 안 드는 관계가 진짜 내 편이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무시무시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면과 허세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끊기는 순간 사람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립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썼는데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인맥은 돈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얄팍한 끈일 뿐입니다. 노년에 살아남는 길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은 과감히 끊어내고 돈이 들지 않는 진짜 관계만 남기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계산하는 관계,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면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술값, 밥값, 선물비에 쩔쩔매는 인맥은 결국 내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냉혹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통장의 여유입니다. 결국 돈을 쓰며 지탱하는 인맥은 독이 되고 돈이 남아야 내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허세로 이어진 인맥에 끌려다니며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돈이 들지 않는 가벼운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노년은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결국 인맥은 사라지지만 통장은 남습니다. 두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끝없는 약속의 굴레로 남은 삶을 피곤하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약속이 활력이었지만 늙어서는 고통으로 바뀝니다. 모임에 빠지면 서운해할까봐, 얼굴 안 비치면 소문날까봐 억지로 일정을 맞추고 지갑을 털어야 합니다. 몸은 아픈데도 마음은 지쳐 있는데도 그래도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하겠지라는 두려움에 끌려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인맥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박준호 씨는 은퇴 후에도
고교 동창 모임, 군대 전후 모임, 직장 동료 모임까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한 달에만 많을 땐 4번, 적어도 2번은 약속이 잡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모임은 늘 술자리로 끝났고 지갑은 비어갔습니다. 약속은 의무가 되었고 만나고 돌아오면 항상 피곤과 후회만 남았습니다. 집에선 아내가 그만 좀 다녀라, 돈도 아깝고 몸도 상한다고 했지만 그는 체면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돼 쓰러졌고 병상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쏟아 부은 건 우정이 아니라 체력과 돈이었고 그 결과 남은 건 병뿐이었습니다. 모임 친구들은 병원에 한두 번 얼굴 비치고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인맥이란 게 결국 병든 몸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김정희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약속을 끊어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남들 눈치 보며 모임 다닐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요즘 왜 안 나오냐는 전화가 왔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젠 내 시간은 내 거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 주인과 안부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돈은 세지 않았고 몸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편안했습니다. 피곤한 약속 대신 자유를 택한 덕분에 그는 지금도 여유 있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인맥이 아니라 고요가 내 친구다. 약속 대신 나만의 시간이 있으니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 두 사례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인맥은 축복이 아니라 피곤한 굴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기회였을지 몰라도 노년엔 짐으로 변합니다. 몸은 무겁고 지갑은 가볍고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려다 나를 잃고 체면을 챙기려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약속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켜야 할 시간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모임에 안 나간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삐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건강과 내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결국 노년의 인맥은 웃음 속에 피곤을 숨긴 족쇄일 뿐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내 삶이 진짜로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축복은 인맥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의 약속에 끌려다니며 죽을 때까지 피곤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지키며 여유롭게 살 것인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결국 늙어서 남는 인맥은 장례식장에서 잠깐 얼굴 보고 끝나는 사이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모임이 있었고 술자리가 있었고 웃음소리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인연은 하나둘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은 웃음이 아닌 검은 양복이 모인 장례식장뿐입니다. 슬픈 건 그조차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땐 연락 한 번 없다가 죽어야 겨우 찾아와 좋은 곳 가시라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는 게 노년의 인맥의 민낯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살던 윤상호 씨는 평생 인맥을 중시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대학 동문회, 지역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까지 꾸준히 다녔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임 인원은 줄었고 약속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2~3번씩 부고 문자가 울렸고 모임은 고인의 빈소 앞에서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의금 봉투만 내고 다음에 한번 보자라는 허공의 약속만 남기고 흩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웃고 떠들던 인맥이란 건 결국 장례식장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관계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건 막상 자신이 중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전엔 함께하자던 사람들이
정작 살아있는 그의 고통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남은 건 허탈감과 피로뿐이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모임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장례식장에서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녀는 과감히 인맥을 정리했습니다. 부고 문자 대신 하루하루 살아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쓰기로 한 겁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웃으며 안부를 나누고 작은 꽃집 주인과 계절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인간관계였습니다. 인맥은 좁아졌지만 관계는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멀리 있던 옛 친구 대신 매일 얼굴 보던 이웃이 가장 먼저 달려와 함께 울어주고 밥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어서 찾아오는 사람보다 살아서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 두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장례식장에서 끝나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외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얼굴을 내밀고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피곤하고 공허한 관계일 뿐입니다. 결국 그 인맥을 붙들려고 애쓰는 건 내 삶을 허비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장례식장에서나 만나는 인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내 옆에서 웃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형식적인 관계는 내 마음만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결국 늙어서 인맥은 조의금 봉투 하나로 끝나고 장례식장 인사로 마무리될 뿐입니다. 아니, 사실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곁을 지켜줄 진짜 관계를 찾지 못하면 결국 남는 건 빈소의 냉기와 허망한 작별뿐입니다. 네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것이 허울 좋은 숫자 노름일 뿐 실제 도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함 속 숫자가 많을수록 든든하다 믿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가득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숫자는 화려했지만 현실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인맥은 숫자 장난이었고 그 숫자는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호 씨는 평생 인맥을 재산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명함만 수천 장을 돌렸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800명에 달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난 혼자 안 죽어 내 뒤엔 사람이 있다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이 무너지고 병까지 찾아왔을 때 그 화려한 숫자는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니 나도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인맥은 한순간에 일십과 차단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침대 옆을 지킨 건 수백 명의 인맥이 아니라 외롭게 울고 있는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숫자였고 그 숫자는 내 인생을 비웃는 허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절반 이상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면 연락 오는 이름 없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다가와 밥값을 기대하는 사이 전부 끊어냈습니다. 대신 진짜로 곁에 남을 단 한 사람만 붙들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수십 명 대신 단 한 명에게 집중했더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몇 해 전 이 씨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부른 건 명함 속 이름이 아니라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입원 수속도, 보호자 서명도 그 사람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장식품처럼 쌓아둔 인맥은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돈 한 푼 안 들인 이웃과의 진짜 관계는 목숨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살렸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잔혹한 현실입니다.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저 허울 좋은 장식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도 정작 내가 무너질 때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맥은 결국 내가 착각 속에서 즐겼던 숫자 노름이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옵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건 수백 개의 번호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단 한 명의 진짜 관계입니다. 숫자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내 인생은 더 허망해집니다. 결국 인맥이라는 숫자는 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숫자 노름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이름만 쌓아둔 인맥은 미련 없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대신 살아있는 지금 내 옆에서 웃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허울 좋은 숫자는 죽을 때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지만 진짜 한 사람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결국 인맥은 허상이고 노년을 지켜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 인맥이 현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과거 추억에만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추억이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그 추억만 붙들고 살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모임에서 하는 대화가 늘 그때 우리가로 시작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의 현실은 사라지고 어제의 기억 속에서만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회상이 달콤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초라함을 더 잔인하게 드러내는 잿빛 거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장재호 씨는 은퇴 후 동창 모임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대화는 늘 같았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어떻게 버텼더라. 그때 회사에서 밤새워 일했지.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대화는 차라리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을 떠올릴수록 지금의 현실이 더 초라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조차 감당 못해 아픈 무릎을 끌고 다니면서도 술자리에선 허세 섞인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추억은 힘이 아니라 현실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비수가 되어 그를 찔렀습니다. 인맥은 현재의 지지대가 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지금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박영자 씨는 일찌감치 그런 인맥을 끊었습니다. 과거 얘기만 반복되는 자리에 더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일상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늘의 햇살과 오늘의 흙 냄새를 즐겼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고 그 책 내용을 이웃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늘 현재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과거 무용담에 갇혀 옛날이 좋았지를 되뇌일 때 박 씨는 오늘의 즐거움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녀는 과거의 상실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추억은 한번 웃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평생 붙잡고 살아갈 건 아니더라. 난 오늘이 즐겁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인맥은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끝없는 과거 회상으로만 몰아넣는 족쇄라는 사실입니다. 웃으면서 꺼낸 추억 이야기가 돌아서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흉기로 꽂히는 겁니다. 오늘의 초라한 현실을 잊기 위해 과거를 떠들지만 결국 그 추억은 현재의 공허함을 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추억에 갇힌 인맥이 아닙니다.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줄 작은 습관, 내 곁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현재의 동반자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인맥은 내 삶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노년의 인맥은 그저 과거에 갇힌 숫자 노름, 추억의 굴레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인맥인 이유는 그 인맥이 결국 나의 비밀을 퍼뜨리는 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술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그 속삭임은 결코 나만의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맥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입은 결국 나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내 인생의 치부를 세상에 떠벌리는 확성기로 변해버립니다. 믿음은 배신으로 끝나고 비밀은 소문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살던 오세준 씨는 평생 사람을 믿는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동창 모임에서 가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심하고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곤란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친구니까 이해하겠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이웃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가 아버지 돈 다 써버렸다면서? 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을 거쳐 흉이자 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맥이란 건 내 비밀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 비밀을 팔아넘기는 장사꾼이었다는 사실을요. 반대로 전남 목포에 사는 김정아 씨는 아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인맥의 본질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친하다고 믿었던 지인이 자신이 남편,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은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모임에서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맥을 줄이고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대신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일출을 보고 혼자 노트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남들에겐 무심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삶은 오히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한테 내 속을 보여주면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온다. 비밀은 내 안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인맥이 왜 쓸모없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믿고 맡긴 말은 결국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은 내 삶을 핥히는 흉기로 변합니다. 노년의 인맥이란 건 내 곁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약점을 드러내는 마이크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지혜는 입을 닫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털어놓는 순간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인맥이 많을수록 그 위험은 커집니다. 결국 내 삶을 지켜주는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고 인맥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단함입니다. 늙어서 진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비밀을 흘릴 수 있는 인맥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인맥은 결국 나의 비밀을 퍼뜨리는 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인생에서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남편 챙기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꿈과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사라지고 모든 선택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예속돼 버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도 못한 채 침묵으로 지나친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속 허기는 깊어만 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롭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부라도 내 인생이 따로 있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습니다. 잔소리를 참아야 밥 한 끼를 먹고 눈치를 봐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삶은 결코 평화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위기이고 매 대화가 모욕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하나에도 따져 묻는 소리에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는 현실. 이것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입니다.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경제권을 쥐지 못한 배우자는 하루아침에 무력해집니다. 병원비는 물론 장례비, 생활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내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만 버틸 수 있는 비참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왜 내 통장 하나 만들지 않았는지, 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챙기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비참함 그 자체로 끝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황영자 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장만했고 아이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봤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일은 안 해도 남편 연금 하나면 노후는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 있었고 연금 수령 계좌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황 씨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쌓여갔고 자식들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황 씨는 몇 개월 만에 집도 팔고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낸 뒤 본인은 월세방으로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난 뒤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자 갑자기 자식들이 몰려와 유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가 평생 돌봐온 남편의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그녀는 증여 없이 살아온 배우자일 뿐이라며 자식들이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황 씨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대가냐? 하지만 자식들은 단호했습니다. 법이 그렇잖아, 엄마. 이 사건 이후 황 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경제적 독립 없으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부부라도 내 돈은 꼭 따로 챙겨야 한다. 내 통장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다. 지금은 소박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황 씨는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에 자투리 알바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더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벌고 쓰니까. 오히려 자유야.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을 가지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점검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작게나마 나만의 수입, 나만의 자금, 나만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 따로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걸 놓치면 인생 전체가 종속됩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탓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갈등은 언제나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왜 약을 안 챙겨왔어? 이제 좀 귀찮게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지고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독설이 쏟아집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원망만 남고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가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늙을수록 짜증은 커지고 인내심은 줄어들며
결국 말끝마다 상처가 남습니다. 젊었을 땐 애써 참아 넘겼던 말들도 노년에는 칼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무심한 행동에도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상대가 짜증을 내면 저 인간은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구나로 해석되고 평생의 서운함이 그 순간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결국 남는 건 서로 탓하기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 지경이라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일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부부 사이는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견딤의 전쟁터가 됩니다. 오랜 동반자가 아닌 서로를 갉아먹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함께 살아도 인생만큼은 따로 살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이 아닌 존중이 남고 잔소리 대신 침묵의 배려가 남습니다. 때로는 따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정호진 씨 부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때는 자식들 사이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불리던 두 사람이었지만 은퇴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남편 정 씨는 몸이 불편해져 외출을 꺼리게 됐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앉아서 TV만 보고 나는 뼈 빠지게 집안일해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들 생일 잔치 자리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며 창피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정 씨 부부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따로 살아? 부부는 같이 있어야지. 하지만 정 씨 부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따로 살면서 사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정 씨는 버스를 타고 아내 집에 놀러 갑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는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같이 살 땐 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근데 따로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참 따뜻했구나 하는 걸 다시 느껴요. 정 씨도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만나면 고맙단 말부터 나옵니다. 이처럼 인생 후반전에는 무조건 같이 있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여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리, 그 거리가 있어야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지나온 세월을 서로 탓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거리가 결국은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고 남은 삶을 품위 있게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늙어서까지도 우리라는 이름에 묶여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면 결국 내 행복은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도, 가고 싶은 여행도, 하고 싶은 취미도 모두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것만 좋아하냐?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배우냐? 그 나이에 거긴 좀 아니지 않냐는 말 앞에서 나의 기쁨은 쪼그라들고 결국 나는 나를 잃어갑니다. 행복이란 건 결국 작은 선택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새 옷을 입는 기쁨,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소소한 자율성. 그러나 부부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는 그 사소한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내 차례라는 생각이 왜 이기적으로 들려야 합니까? 인생 후반부는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에서, 일정에서, 그리고 공간에서의 분리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맞춰주며 살아온 세월은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양보도 희생도 이해도 필요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권리이며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배윤희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배 씨는 남편과 4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무뚝뚝한 성격이라도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을 내고 식사 메뉴 하나에도 시비를 걸며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남편을 보며 배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던 그림 수업을 다니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라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던 제주 여행도 해보고 싶었던 플라워 클래스도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하나둘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외딴 감옥처럼 느껴졌다고 배 씨는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 창작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래 다녔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시장 다녀온다며 가방에 노트를 숨겨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몰래 다닌 끝에 그녀는 자신이 쓴 시로 지역문예지에 당선되었고 마을에서 작은 낭송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힘들게 다니냐. 그 순간 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서는 절대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배 씨는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어 작은 임대주택 하나를 얻어 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시를 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소풍도 다닙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야죠. 내 마음이 기뻐야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어가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건 낯선 이의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잔소리, 무시, 핀잔, 그리고 멸시. 젊을 땐 참고 넘겼던 말들이 나이 들수록 독처럼 번지고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돈 벌 땐 당신 뭐 했어? 그 나이 먹고도 생각이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부부 사이에서 너무도 흔히 오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말 안 해도 안다는 착각 속에 예의와 배려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가장 쉽게 다칩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변명할 기운도 없습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노년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정신적 멍은 몸보다 더 오래 갑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의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상처를 가장 쉽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리입니다. 따로 살아야 더 이상 찔리지 않습니다. 따로 있어야 덜 다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1세 정남순 씨는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땐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점점 까칠해졌습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텔레비전 볼 거면 조용히 봐. 시끄럽게 좀 하지 마. 말끝마다 나오는 짜증과 불만은 정 씨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정 씨는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좀 참고 넘기면 안 돼? 그 말에 정 씨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쌓였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평생 한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피곤하다고 징징대? 그 말에 정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날들, 남편이 직장에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까지 불 꺼진 거실에서 졸던 시간들, 혼자 아팠던 날도 남편 밥 챙기느라 약 하나 못 먹던 기억들, 모두가 스쳐갔습니다. 내가 평생 한 게 없다고. 그 순간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그날 이후 정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은 줄이고 일정도 따로 짰습니다. 아침밥은 준비하지 않았고 남편이 시비 걸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방을 쓰고 식사도 제 시간에 혼자 챙겨 먹었습니다. TV도 각자 보고 일과도 분리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짧게 하고 감정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룸메이트처럼 한 집에 있지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스스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으로 나가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엔 혼자 산책을 하며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남편의 눈치도 말투도 비아냥도 들리지 않는 내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 집에 살지만 철저히 따로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 사람 한마디에 울고불고 했어요. 지금은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내 일은 내가 챙기고 내 감정은 내가 지켜요. 한 집에 살아도 이제는 내 인생 따로 사는 중입니다. 이처럼 부부라 해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인생은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 독립된 일과 침범당하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상처를 줄이고 싶다면 물리적인 이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신적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만 있다면 같은 집 안에서도 평화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서로를 너무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부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감시와 간섭으로 변질됩니다. 밥은 왜 제때 안 했는지, 친구는 누구를 만났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외출은 왜 그리 자주 하는지. 모든 행동이 보고 대상이 되고 질문의 형식은 감시가 되고 조언의 말투는 명령이 됩니다. 결국 그 부부는 동반자가 아니라 감시자와 죄수로 전락합니다.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러냐? 이 시간에 나가서 어딜 간다는 거야? 괜히 돈 써서 또 뭐 배운다고?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억압만 남습니다. 서로를 위해 산다는 명분 아래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처럼 통제의 늪에 빠진 부부는 결국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자신마저 작아지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관계는 감옥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인생의 모든 일정을 함께 움직이고 모든 취향을 강제로 공유하고 모든 선택을 사전에 허락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배우자의 허락 없이 옷 하나 사기 힘들고 친구와의 약속도 설명해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죄책감이 되는 삶. 그것은 명백히 자기 인생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따로 산다는 건 이혼하거나 집을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일정을 분리하고 생각을 독립시키고 감정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따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를 덜 간섭하게 되고 덜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서혜련 씨 부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사는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함께 텃밭도 가꾸고 손주도 봐주고 동네 마실도 다니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의 일정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누구 만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서 씨는 처음엔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니까 묻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질문은 의심이 되었고 그 관심은 통제로 변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오면 봉투를 들춰보며 쓸데없이 샀다고 잔소리를 했고 친구들과 다녀온 카페에 대해선 그 나이에 카페는 무슨 카페냐고 비아냥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 씨가 수채화 동호회에 가입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하고 작품을 집으로 가져오자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손주나 좀 봐주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서 씨는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기분일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일정을 보고하지 않았고 외출 시각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자신 명의 통장에서 조금씩 나눠 관리했고 식사도 하루에 한 번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각자 챙겨 먹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다툼도 줄었습니다. 서로가 간섭하지 않자 오히려 예전보다 대화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은 남편 박 씨도 서 씨의 일정에 신경을 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 씨의 그림을 보며 이건 예쁘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 씨가 없을 땐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각자의 시간이 생기자 서로가 서로를 다시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인생은 따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 숨통이 트이고 오래 같이 있어도 안 질리죠. 이처럼 진짜 오래가는 부부는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간섭이 깊어지면 사랑도 증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존중입니다. 감시 대신 신뢰, 통제 대신 선택, 명령 대신 이해. 이것이 진짜 부부의 미덕입니다. 부부라도 내 인생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얽매이지 않고 숨막히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아니, 같이 사는 게 더 무섭지. 짧은 대화 속에 노년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 얽혀 사는 삶은 끝없는 상처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친구와 가족, 자식조차도 내 마음을 짓밟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병보다 치명적인 건 사람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고요한 하루, 간섭 없는 자유. 그것이 쌓여 오히려 행복으로 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노년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고독에 잠식돼 병이 난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진짜 노년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는 순간 인생은 감옥으로 변합니다. 혼자 살면 집안의 공기, 식탁 위 밥상,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억지로 함께 살아야 하는 순간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박히며 결국 내 노년의 삶은 끝없는 감옥살이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명자 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던 그녀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너무 외롭잖아요.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해요. 라는 자식의 말이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TV 리모컨조차 자유롭게 잡지 못하고 외출하려 하면 어디 가는데, 누구 만나는 데라는 끊임없는 감시가 쏟아졌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참견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매일같이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흘린 눈물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외롭긴 해도 내 방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재혼했는데도 늘 혼자인 것 같아. 자유를 잃은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 결국 그녀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재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외로움은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자유 없는 삶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더라. 부산에 사는 이재호 씨의 경우도 충격적입니다. 그는 70대에 접어들며 외로움이 두려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의 노년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건 우리 애 것이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눈치가 필요했고 TV 볼륨 하나 조절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집에서 그는 손님 취급도 아닌 불청객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큰 고통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 얘긴 몇 번이나 했어요? 라는 짜증이 날아왔고, 손주를 칭찬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라는 매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술에 기대며 살아갔고 건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뼈아팠습니다. 차라리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사는 게 100배 나았다. 같이 살면서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게 더 외로웠다. 이 씨의 말처럼 자유를 빼앗긴 삶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혼자는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축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밥 먹는 시간,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 순간, 새벽에 창밖을 내다보는 모든 작은 순간들이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눈치를 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순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덜어보겠다는 욕심이 결국 내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잃으면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이상하게도 남들은 내 삶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자기들의 분노와 짜증, 하소연만 내게 쏟아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심지어 형제까지도 나를 자기 감정의 하수구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의 한숨과 짜증은 점점 쌓여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내 노년의 평온은 사라지고 쓰레기 더미 속에 갇힌 사람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불평도 억지로 받아내야 하는 하소연도 없습니다. 침묵조차 내 것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비로소 찾아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았습니다. 젊을 땐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을 매일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자식들이 차례대로 자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남편 흉을, 아들은 돈 걱정을, 며느리는 시댁 불만을 김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들어주는 게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말이 독처럼 퍼졌다는 겁니다. 밤마다 울렁거리고 가슴이 조여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였지. 내 인생은 없었어. 내 귀와 마음은 늘 남들의 쓰레기통이었어. 김 씨는 결국 가족과 거리를 두고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더라. 진짜 무서운 건 끝없이 쏟아지는 남의 감정을 떠안고 사는 거였어.
부산에 사는 박성호 씨도 비슷한 지옥을 겪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아픈 몸을 하소연하고 자식 흉을 늘어놓고 노후의 불안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듣는 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어느 날은 심장이 두근거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당신은 본인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더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쓰레기처럼 떠안으며 자기 삶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박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끊고 원룸에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고요? 천만에요. 외로움은 잠깐이고 자유와 평화는 매일 찾아와요. 남의 감정 쓰레기를 안 받아내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남의 울분, 불만, 짜증, 원망을 매일같이 떠안는 삶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독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모든 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원하는 생각만 품고 조용한 밤에 내 호흡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외롭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에서 해방되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피로는 몸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옵니다. 원치 않는 전화, 가식적인 모임, 웃지도 않는 얼굴로 웃어야 하는 술자리. 그 모든 것이 내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외롭습니다. 혼자가 되면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버릴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손에 쥐어집니다. 대구에 사는 최영희 씨는 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이면 무조건 들어주고 모임에 빠지면 눈총을 받을까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플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지해온 관계는 진짜 인연이 아니라 억지로 이어온 끈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끈이 목을 조르는 순간 삶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임을 하나씩 끊고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후로야말로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뼈아팠습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 있을 땐 늘 외로웠어. 근데 혼자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전주에 사는 장호석 씨의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지역 노인회에 가입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회비를 내야 하고 행사에 불려가야 하고 정치적 싸움까지 휘말렸습니다. 심지어 뒤에서는 험담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돈 많다더라. 저 사람은 자식이 속 썩인다더라. 장 씨는 매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술을 들이켰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 의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지 않으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장 씨는 그 길로 노인회를 탈퇴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혼자 지내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웃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땐 늘 가면을 썼어. 근데 혼자 되니까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어. 노년에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는 독입니다.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는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독에서 해방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됩니다. 필요 없는 인맥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외로움은 잠깐이지만 자유는 평생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한 번뿐인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살 마지막 기회가 노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직장과 가족, 자식과 사회가 나를 올감했습니다. 돈 벌어야 했고, 자식 키워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접고, 먹고 싶은 것도 미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년의 행복은 결정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그 마지막 기회를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은자 씨는 40년을 남편과 시댁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시부모 봉양, 남편 내조, 자식 양육까지 그녀의 삶은 온통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단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돈 아깝다.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나이 들어 뭘 치장하냐. 그녀는 늘 자신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이은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얻어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외로워서 못 버틸 거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침에 먹고 싶은 걸 먹고 저녁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며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누구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여든이 되어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외롭다고? 아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결국 그녀는 노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동환 씨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그는 평생을 좋은 아버지라는 굴레 속에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돈을 대주고 손주의 학원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 집에서 살며 온갖 집안일을 떠맡았습니다. 청소, 장보기, 손주 돌봄까지 하루하루가 끝없는 의무였습니다. 그는 가끔 나도 이제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며 살면 안 되나라는 말을 꺼냈지만 자식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가족이 우선이지. 결국 그는 자신을 버리고 남의 삶을 대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다 못한 어느 날 김 씨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와 바닷가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내 시간은 나를 위해 쓸 거다. 너희를 위해 희생한 지난 세월로 충분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작은 카페를 전전하며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였다. 나는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았다. 노년은 마지막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살아야만 비로소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밥 대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뿐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억눌려 살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의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의 선언입니다. 5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갈등 없는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갈등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독처럼 쌓이고 작은 눈치 하나가 가슴을 찌르며 결국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남과 함께 산다는 건 끊임없는 전쟁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밥은 왜 이렇게 했냐? 돈은 어디에 썼냐? 왜 또 그 얘기를 반복하냐? 이런 갈등이 하루 이틀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나날은 길고 그 긴 세월 속에서 갈등은 골마 터지는 상처가 됩니다.
혼자 살면 그 지옥 같은 갈등이 사라집니다. 고요한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정자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커녕 갈등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타박했습니다. 사위는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며 어머니 이건 저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벽을 쳤습니다. 김 씨는 손주를 돌봐주며 몸은 지쳤고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또 시작이네라는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난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 쫓겨나는 기분이야. 내 말 한마디가 전쟁이 되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해.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딸 집을 나와 작은 전셋방을 얻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외로워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녀는 정반대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외로움은 잠깐이야. 갈등 없는 하루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편하다. 그녀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춘호 씨의 이야기는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이 불러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아버님, 그건 우리 아이 것인데요? 라는 눈치가 쏟아졌습니다. TV 볼륨을 높이면 시끄럽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와 약 이야기를 꺼내면 그 얘기 또 하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씨의 가슴은 쪼개지는 듯 아팠습니다. 갈등이 쌓이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밤마다 술에 의지했고 결국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와 혼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하루하루를 자신만의 리듬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쓸쓸하다는데 갈등 없는 삶은 쓸쓸함을 다 덮고도 남아.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 이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거기에는 확실한 자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갈등이라는 독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남과 억지로 함께 사는 순간 내 말 한마디가 폭탄이 되고 내 작은 습관이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밥 먹는 속도 하나도, TV 채널 하나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등 없는 하루가 쌓이면 평온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6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집안일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집안일은 체력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괴물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눈치껏 맞춰야 하는 생활 패턴까지. 가족과 함께 살면 그 끝없는 요구가 나를 집안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설거지 몇 개, 빨래 한 줌, 청소는 하루 5분이면 끝납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억지로 맞춰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단순해진 집안일은 곧 단순해진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은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상 차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뒤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며느리 입만 맞추고 남은 음식 처리까지 하루가 온통 집안일로 가득했습니다.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엄마, 오늘은 반찬 좀 부탁해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허리 디스크와 손목염증까지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몸이 더 망가집니다. 집안일을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가족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고생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하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자 원룸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설거지 몇 개, 가볍게 청소 한 번. 하루가 고요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어. 집안일이 줄어드니 몸도 마음도 살아났어. 부산에 사는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아버님,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하루가 심부름으로 가득 차고 작은 실수에도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세요? 라는 꾸중이 이어졌습니다. 집안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모욕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집안의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쳤습니다. 집안일을 줄이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와 혼자가 되기로. 그리고 지금은 작은 방에서 혼자 살며 스스로 끓인 라면 한 그릇에 만족합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설거지하면 끝나고 내가 청소한 공간은 하루 종일 깨끗해. 외로움? 웃기는 소리야. 혼자 사는 건 단순함이 주는 자유야. 그는 후회 없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집안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그 집안일은 끝없는 굴레가 되고 사람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집안일은 단순해집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작은 싱크대, 작은 방바닥, 작은 빨래더미. 그 단순함이 바로 노년의 평화입니다. 집안일의 지옥에서 벗어나 단순한 하루를 사는 자유. 그것이 진짜 노년의 해방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내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입가에 맴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고 모든 걸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남은 건 외로움과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탈함은 남 탓도 시대 탓도 아닙니다. 바로 버리지 못한 6가지 생각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계속 고통 속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배우자 탓을 버려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3세 정순자 씨는 결혼 생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생은 함께 했지만 고마움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잔소리와 훈계만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침마다 남편이 물컵을 바닥에 놓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솟구쳤고 말끝마다 헛기침을 하는 버릇에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하지만 그날 밤 침대 옆에서 쿨쿨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 씨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고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그에게만 돌렸을까?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편 탓을 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그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한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사군자 화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년배 여성들과의 수다, 자신만의 그림, 오롯이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요. 정 씨는 더 이상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냥 걸음을 옮기고 괜히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하루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노년의 불행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대부분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곧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습관 하나하나에 짜증을 내는 동안 나의 감정과 에너지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배우자를 탓하는 순간 나는 감정을 빼앗기고 하루를 잃고 결국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건 내 시선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같은 날도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있어도 돼. 나는 내 방식으로 행복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끕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내 편으로 돌리십시오. 두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이영수 씨는 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고 집을 팔아 마련한 보증금은 손주 육아비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월세살이로 전전하면서도 애만 잘 되면 되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노후는 뒷전이었고 인생은 온통 자식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육아 방식이 다르고 이제는 조부모의 도움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걸 희생한 자식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씨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는 여전히 손주 간식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디 있었나? 자식에 대한 집착은 부모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더불어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자신을 희생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고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자식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쁨, 관심, 시간, 존재 이유 모두가 자식에게 묶여 있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영수 씨는 그 후로 지역복지관의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한테서 눈 돌리니까 내 인생이 보이더군요.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집착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정확히 모릅니다. 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위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진짜 노년은 그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란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선자 씨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속이 상해도 꾹 참고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고 늘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라며 혼자 속을 사겼습니다. 손주 생일에도 말없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웃으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순간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은 몰랐습니다. 그 눈물의 무게가 수십 년의 침묵과 기대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우리는 기대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없이 베푸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기대는 더 커지고 상대의 무관심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 후 김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참고만 살던 자신을 바꾸기로. 작은 일도 스스로 표현하기로.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솔직한 얘기 해줘서 좋아요. 그럼 다음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라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이라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입으로 말해야 전해집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진짜 독입니다. 이제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입니다. 노년에는 더욱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마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네 번째, 나이 먹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이정한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잘했고 후배들 사이에선 리더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하루가 다르게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도 아무도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고 가족들 앞에선 조언 한마디도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딸은 아빠, 이제 그만 좀 과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점점 분노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이 집안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건가?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그가 버리지 못한 인정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위를 현재에도 유지하려는 그 욕망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근처 복지관의 중년시 낭독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엔 화려한 과거도 없고 직함도 없고 오직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전업주부였고 누군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각자의 시를 읽으며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정은 바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는 것이구나.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가족 앞에서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지 않았고 대신 손주와 시를 읽고 대화를 나누며 지금의 나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현실과 충돌하면서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심하게 반응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뤘던 과거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다섯 번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박말순 씨는 평생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며느리 노릇할 때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단 하루도 자신의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애들 학원비, 남편 기름값부터 챙겼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엔 늘 이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견디면 언젠가 보상받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생 끝에 도착한 노년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생 끝에 뭐가 온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수목원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평생 집밖 생활을 안 하던 박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억지로 따라 나선 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노란 꽃잎, 웃으며 사진을 찍는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 박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런데 너무 오고 싶었나 봐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삶의 철학을 바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은 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낙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고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뜨개질을 배우고 지역 마을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좇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 세대를 조용히 지배해온 미신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너무 많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견디고 참다 보면 누군가가 상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당신의 고생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낙을 만들어야 합니다. 즐거움도 여유도 기쁨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오늘의 산책 한 번이, 오늘의 웃음이 바로 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지금 바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낙은 고생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멈춘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여섯 번째, 혼자가 불행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국을 뜨는 일이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허비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불쌍하다.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믿으며 매일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 독서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려 갔던 자리였지만 70대 남자, 60대 여성, 심지어 80이 넘은 할머니까지 모두 혼자였고 오히려 씩씩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책을 낭독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둬왔구나. 이후 그는 혼자 카페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떠났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롭긴커녕 나는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는 불행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누군가와 있어야만 따뜻하고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이 오랜 세뇌는 노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지우게 만듭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혼자 밥을 천천히 씹으며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을 거두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기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혼자라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기회는 지금입니다. 혼자면 안 된다는 착각만 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더없이 단단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7번째, 평생 고생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누구라도 나한테 잘해야 돼. 그게 사람이잖아. 경남 창원에 사는 75세 정기태 씨는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구두를 닳도록 뛰어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루 일당 6,000원일 때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일했고 옷도 한 벌씩만 입고 다니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 돌아온 건 너무나도 쓸쓸한 현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이민을 간 뒤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이제는 무미건조하기만 합니다. 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한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그는 점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들 내가 고생한 걸 모르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라도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하나 듣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문제는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행을 키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돌려받고 가품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현실과 충돌할수록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정기태 씨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년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신 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자식이겠죠. 그러자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혹시 그 보상을 스스로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준 보상은 무엇이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멋진 옷 한 벌, 여행 한 번, 자기만을 위한 휴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래 망설였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엔 평생 꿈꿨던 동해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완벽히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당신의 땀과 눈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으려 할수록 상처는 커지고 실망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생의 대가를 남에게서 찾는 순간부터 당신은 현재의 삶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고생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돌보겠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만 시작해도 그 인생은 다시 달라집니다.